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 중의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권한과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새 법령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차량은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받지 않게 멈추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경적음을 반복해서 울리면 위협운전으로 간주돼서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 적용되는데요. 차에서 내리면 우리 모두가 보행자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행자는 운전자의 마음을 조금씩만 헤아려 준다면 보행자 우선 도로 따뜻하게 잘 정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 27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가산에서 다부 부근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 중이니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구간 교통량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은 현풍 방향으로 월암 구간 차량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 1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정체는 없고요. 신전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하는 구간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다 처리됐는데요. 그 여파는 아직 남아 있어서 차량들 길게 서 있습니다. 월곡로는 상인 고가차도 위에서 꼼짝 못하고 있고요. 월성 내거리와 남대구 쪽으로도 정체가 심합니다. 구마로도 지나기 힘든데요. 동볼리 내거리에서 볼리 또 감천 내거리 일대로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계속되는 가운데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동 10도, 대구 13도, 포항 15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기온은 안동 대구 22도, 포항 18도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45%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버스 안에서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네. 대구 시내버스 노조와 이 사측이 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임금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네. 저녁 7시쯤에 최종적으로 좀 타결이 됐습니다. 이 노사가 임금 4.5% 인상과 또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직원의 상여금 인상 소급 적용 등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대체 공휴일과 대체전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대구의 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네. 재정지원금으로 대구시가 112억 원을 추가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당초 노조는 임금 5% 인상을 요구했는데 앞서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임금 5% 인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 조정을 요구했지만 네. 이 사측이 안을 받지 않으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이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경련으로 임금 단체 협상 그리고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준공영제보다는 이 버스 완전 공영제
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향후 우리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이 지속적인 또 연구와 이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시에 이제 추가 재정 지원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그 경북도와 경기도 또 충남도가 함께 그 조선왕조 태실 유적을 그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이 태실은 그 태아를 둘러싼 조직인 태를 그 항아리에 봉안한 뒤에 조성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네. 국내 대표적 태실 유적을 보유한 이 세계 광역단체가 어제 이제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방안을 좀 살피기 위해서 처음 만났고요. 앞으로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태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좀 있다, 높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왕실의 퇴실 문화가 그 서양은 물론이고 그 우리나라 주변에 그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없는 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만큼 그렇군요. 예, 그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좀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퇴실 유적은 신라 김유신의 퇴실이고요. 그 왕실의 태실 조성은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에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경북도는 조선왕조 태실은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정묘와 창덕궁 또 조선 왕릉과 더불어서 조선 왕조의 총체적인 왕실 문화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유산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이 태실이 많은가 봐요. 일단 54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경북도가 확인을 했는데 그 2017년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그 성주의 세종대왕자 태실 그리고 영천의 인종 태실, 그 예천의 문종대왕 태실비를 비롯해 54곳이 있는 각 지역에 있네요. 네, 그런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 세계 광역단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재 범위를 이제 등을 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경북, 경기, 충남도가 공동으로 조선왕조 태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뭐 지방선거를 앞두면 4년마다 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풍경인데요. 이 각 정당들의 공천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연일 좀 시끄러운 가운데 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어제 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우선 현역 중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단체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백이철 동구청장이 컷오프 됐는데요. 배구청장은 얼마 전 시민단체가 뽑은 이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죠. 부적격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위원장은 중앙당 방침은 전체 현직 6명의 구청장 중 교체 지수가 높은 상위 20%를 컷오프하라는 것이라며 그 한 명이 컷오프 되는 것이고 적합도 조사에서도 1등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공관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한 수성구청장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김대권 현 수성구청장이 단수 추천이 됐고요. 나머지 7개 지역은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선거구별로 경선 후보가 2-3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구는 이 유규화 구청장과 권영현 전 국민의당 소속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요. 이 동구는 우성진, 윤석준, 차수환 이렇게 3명이 경선을 벌입니다. 이 서구는 유한구 구청장과 김진상 예비후보가 경선을, 또 남구는 조재구 구청장과 권호섭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이 북구는 삼선에 도전하는 백왕식 구청장과 이 박병우 예비후보, 이 달서구는 이태훈 구청장과 조홍철, 안대국 예비후보 3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예. 이 달성구는 현역 단체장이 또 출마 안 하다 보니까 경선이 더욱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강성한, 조성재, 이 최재훈 예비후보 3명이 이 경선을 벌입니다. 네. 자, 유일하게 컷오프된 이 백이철 동구청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백이철 동구청장과 지지자들은 그 대구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천 배제 근거가 뭐냐면서 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그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회의장에 강제로 좀 들어가서 여론조사 결과 공개 등을 좀 요구하면서 이 주호영 공관위원장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천 후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이 기초단체장 5명에 대해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회의를 열어서 현직 단체장이 컷오프된 포항, 영주, 군위와 또 컷오프를 통과한 의성, 영덕 등 이 5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포항과 영주 군위는 이 교체지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단체장인 이강덕 장욱현 시장과 김영만 군수를 이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에서 좀 무효로 판단하고 이 재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여론조사 교체지수 여론조사 문항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항을 좀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게 중앙당의 판단이었고요. 또 김주수 의성 군수와 이진 영덕 군수의 경우 이 경선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경쟁 후보자들이 현직 군수의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선 거부를 밝혔고 이 재심을 요구하면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른 공천 신청자들의 이 신청과 재심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됐고 5곳에 대해서 새롭게 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컷오프됐던 단체장들이 뭐 여론조사 문항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건가요? 맞습니다. 질문을 좀 문제 삼은 건데 예. 경북 공관위는 그 교체지수 평가 문항을 중앙당 공관위가 승인한 문항으로 다시 수정해서 좀 평가할 예정입니다. 당초 경북도당이 그 교체지수 적용을 위해서 사용한 설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아무개 시장 또는 군수가 삼선 시장 또는 군수를 하기 위해 출마하는데 지지하십니까라는 취지의 좀 문항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런 질문 뒤에 곧바로 전체 경선 후보자를 놓고 지지도를 묻는 질문이 지금 이제 뒤따르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배치할 경우에는 두 번째 질문이 이 첫 번째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도 기존 기관을 제외한 전국 규모의 리서치 회사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앞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문항들이 수정이 된다는 거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또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만약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컷오프된 단체장들이 이를 수용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데 네. 이미 컷오프를 통과해 경선을 준비 중인 이 단체장들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항과 군위, 영주 지역은 이미 경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역 단체장이 포함될지 안 될지를 다시 묻게 되는데 만약 포함되게 되면 기존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후보들이 또 반발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살펴보면 5월 12일이 후보 등록인데 후보 등록 전까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경북 공관위가 경산시장 후보의 조현일 전 경북도의원, 송주군수 후보의 이병환 전 군수, 청도군수 후보의 김하수 전 경북도의원을 단수 확정했는데 경선의 경우에 이 예비후보 10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중앙당에 심의 반려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공천 배제된 그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 10명이 그 조현일 예비후보의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전력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당의 단수 추천을 좀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 이 조현일 예비후보는 경북도 의원에 있던 그 2018년 2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제 다른 예비 후보들은 이 죄질이 불량한 사고 미조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도당 공관위가 조 예비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게 좀 석연치 않다.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현일 예비 후보는 그 사고 당시 비접촉 사고였고 사고 자체를 좀 인지하지 못해서 처벌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지금 꽤 시끄럽죠? 네, 민주당
정도 지금 공천을 진행 중인데요. 일단 8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 이 남구청장, 수성구청장, 이 달성군수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동구청장 후보는 신청자가 2명이라서 이 경선을 치르고 있고요. 그와 또 반대로 이 대구시의원 공천 신청 접수자가 네. 이 28명 가운데 3명밖에 없어서 사실 공천이 별로 시끄러울 일이 없다라고 봤는데 이 대구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놓고 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면접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후보자 6명 가운데 3명을 압축했는데 이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중앙당 심사 기준에서는 정견 발표, 토론회와 같은 공개 오디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좀 생략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또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은 한결같이 사천 의혹을 제기하는데 선거 때마다 좀 반복되잖아요. 이런 불공정 공천 논란을 좀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공천의 공정성을 좀 살펴보는 건 뭐 물론이죠. 그다음에 좀 그 전에도 먼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유독 그 대구 경북 우리 지역에서 좀 논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이번 저번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 구도를 보면 불과 몇 달 전이었죠.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잡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이게 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심화된 것 같다는 이번이 더 심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보수당의 경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뭐 공천을 받게 되면 당선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매우 높죠. 예, 그 예비 후보 개개인이 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많았고요.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정당의 좀 공천 과정은 이제 뭐 심의 요소나 뭐 이런 것들만 좀 발표가 되고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공당이 이제 수십조의 시민 세금을 다루는 그 선출직 공천 과정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네. 그리고 또 사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회의록 등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공개 오디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우리나라 정당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유럽의 정당들을 살펴보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 투표를 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당원 여론조사는 하지만 네. 이 당원들이 당비를 내더라도 이 실제 정당 운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게 되다 보니 이 특정한 공천 관리하는 위원들이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원들의 여론조사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당원들의 여론조사만 반영되는데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는 정당들의 경우에는 이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그런가요? 네, 유럽은 대부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이 민주노동당이 이와 같이 운영을 해왔었고 공천 네.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정당 운영에서 좀 묘수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지난 21일 대구시의회가 폐회했는데요. 이제 4월 말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임시회와 마지막 임시회를 제외하면 8대 대구시의회가 끝이 나기는 합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 등의 이유로 사임을 한 의원이 많아서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그렇겠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정질의와 5분 발언 내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 들어볼까요? 올 1월부터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갔는데요. 그만큼 의장과 의회 임원들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방식으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거 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구 시민들은 다음 7월에 신임의장 후보 정견 발표 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은 대구시와 다른가요? 예, 현재 이른바 교황시 선거 방식으로 의장을 뽑는 곳은 경북, 서울, 경기 등 6곳이고 후보 정견 발표 등을 통해 의장을 뽑는 곳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등 8곳이며 나머지 세종시, 충북 등 3곳은 절충식으로 의장을 뽑고 있습니다. 8대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때도 의장을 뽑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고 개선안 연구까지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대구는 의장 후보 정견 발표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부산시를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의 선거의 2일 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당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의회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는 내용을 부산 시민들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의장이 인사권도 주게 되는데 대구시의회가 입 후보 절차도 또 정견 발표도 없는 교황식 선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모든 의원들이 선거에 들어가니 의장 선거에 관심이 없는 거고요. 또 이해 당사자들이 교황식 선거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결국 의회 사무처를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정견이 나오고 그분이 의장이 되면 지켜야 하잖아요. 의회 사무처 이런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의장 선출 방식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피해는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로부터 4월 25일 의회로 상정되었고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이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는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3명에서 4명 선거구인 중대선거구를 많이 늘려서 다양한 정당이 진입하는 게 표의 등가성에 맞다는 이유로 대구시 선거구 획정 관련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중대선거구를 늘리는 원안을 제출했는데요. 그때마다 대구시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결국 한 가지 색만을 가진 의회가 만들어져 왔는데요. 오늘 대구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선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때는 원안 통과를 많이 하던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소식은 뭔가요? 배지숙 의원이 지난 13일에 친정 질문을 통해 시민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대구 문화예술회관을 사진 미디어 전용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 사진 미디어 예술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해 대비 2배 증가한 20만 3,508명의 관람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한 전국 6개 비엔날레 중 유일한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전시장이 개관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역 작가들과 생활예술 동호인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전시장으로 뽑혀왔지만 현재는 노후화되어 문제가 많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배 의원은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간송미술관이 조성되는 시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사진 미디어 거점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시각예술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시설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기배 의원이 서면 질의를 통해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정비, 도시재생 관련 지역업체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 독립기구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지난해 총 21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고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추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지만 국토부 평가 기준 위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네. 때문에 자체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완료 지역에 대한 사업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확대와 외부 전문가 영입 활용,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기구화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통합 운영 등을 요구했는데요.
7월 새로운 대구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정비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독립기구 설치 등의 정책 제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답변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윤영애 의원이 지난 13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구군 소방 대응력 균형과 미래 소방 행정 수요를 고려해 남부 소방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부소방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2008년 1610명이던 소방 공무원 수를 2022년 현재 2842명까지 늘리면서 같은 기간 내 소방서는 한 곳만이 신설하는 데 그쳤고 남구는 이마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남구에는 현재 8개 단지 3,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고 앞산을 중심으로 산간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특화된 소방 대응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균형 잡힌 소방 대응력 구축을 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네. 특히 남구는 시 중심에 위치함에도 미군 부대 등 도시 개발 제약 조건으로 오랜 기간 사회 기반 시설이라 도시 개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에 소방서 신설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남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한 소식까지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5도 분포로 좀 쌀쌀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